자, 글로벌 주요 자산 순위 무려 8위까지 올라간 비트코인, 제2의 비트코인이 될 만한 코인이 바로 이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느냐? NFT 시장인데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강조를 해드렸던 이 NFT 시장 부분적인 또 전망과 그 다음에 NFT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가장 대장격으로 클 수 있을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가상화폐 코인은 또 어떤 코인이 있는지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너무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요청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코인에 대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서 주식 강의를 했었는데 코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난 코인을 모르는데, 혹은 난 코인을 투자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린이 분들을 위해 진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왜 이게 좀 중요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아예 모르고 나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리고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 NFT 시장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아예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여러분들 싹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제2의 비트코인이 될 만한 코인이 있다?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하고 NFT에 대해서 대장이 될 만한 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why?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왜 봐야 될까요? 가상화폐와 NFT를 왜 봐야 할까요? 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기존에 NFT에 대한 투자 이유와 투자 포인트, 그리고 NFT에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영상들 제가 기존에 쫙 이렇게 또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을 한 번씩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NFT가 이런 거구나. 실질적으로 제가 바로 이전 강의 때만 하더라도 NFT에 대한 개념 정리 확실하게 다시금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이라도 좀 다시 보시면 확실하게 좀 개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NFT보다도 일단 이 가상화폐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상화폐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그것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로서도 많은 이제 또 영상들 참고하고 리포트들 참고하고 기사들도 참고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 특히 블록체인 이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채널이 있었어요. 지식 한 잔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5분 만에 블록체인 이해한다라는 영상 있었거든요. 요거 혹시 뭐 가능하신 분들 한 번씩 보세요. 지식 한 잔 요 채널 굉장히 유용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뭘 할까요? 봅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간에 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을 빌려주는 상황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떠한 경로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돈을 당장에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 이체를 들어가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도 그냥 지금 어때요? 충분히 스마트폰 어플로, 은행 어플로 또는 뭐 카카오, 뱅크로든 다양한 경로로 돈을 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바로 1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은행이 껴있어요. 그죠? 은행은 우리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이 들어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거래 자체가 충분히 신뢰도가 있는 거래냐? 라는 의문점을 한번 던져볼게요. 당연히 은행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뢰, 그 다음에 그만큼 다양한 고객층이 있고 그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으로 거래하는 게 왜? 그게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1대1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끼어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은행이 어느 날 해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은행이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을 때 그거를 은행 장부에다가 적어놓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적어놓은 장부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입히게 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빌려줬던 10만 원을 다시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딱 이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 장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만 원 빌려가도 야 내가 언제 빌려갔어?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잡아떼면 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뢰도를 키우기 위해 이 장부가 필요한데 이 장부 역시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적은 게 아니라 제3자가 자체적으로 적어놨고 이거를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만 볼 수 있게 감춰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게 되게 됩니다. 야, 이게 좀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은행이 잘못되면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빌려줬던 것들에 대한 장부, 그리고 내가 은행에다가 부어놨었던 적금,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제 우려감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장부를 모두 다 공평하게 보유를 한다라는 개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한테 1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야,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뭐 핸드폰이든 뭐 노트든 뭐라도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메모할 수 있어요? 메모? 자, 지금 바로 적으세요. 저 이수빈이 A라는 분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다 라는 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각자 장부를 적어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적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똑같이 적을게요. 자, 이수빈이 A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딱딱. 자, 요 하나의 장부를 뭐라고 부르냐? 블록이라고 불러요. 블록. 그래서 요 하나의 블록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갖춰놨다면 이 하나의 블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블록, 즉 블록을 하나로 묶은 블록 체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제3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그죠? 불특정 다수의 블록들로 인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그 증거, 신뢰도의 장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하나가 조작을 하건 누구 하나의 장부가 없어져도 분명히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계속해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3자에 대한 장부의 신뢰 리스크를 해소시켜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기반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생겨났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인해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이 코인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술력을 입혀가지고 신뢰성을 확보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물론 이 블록체인도 얼마든지 조작하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 A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꼬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장부에다가요 이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또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좀 돈이 급하고 해가지고 그 A라는 사람한테 그때 10만 원 빌려줬던 그 장부 있잖아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0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안 돼요? 100만 원 빌려준 걸로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로 제가 그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한번 뜯어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이런 불합리한 특히나 이 제3자 하나만 믿었을 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그죠? 그렇기에 뭐 정부라든가 은행권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최악의 경우 횡포를 좀 부릴 수도 있을 만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은 불특정 다수가 모두 다 같은 장부를 갖고 있고 그죠? 이게 조작이 되려면 절반 이상 과반수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장부를 바꾸려면은 만약에 1000명이 그 장부를 갖고 있다면 500명 이상의 장부를 내가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조작이 과반수 이상에 나오면 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뭐가 중요하느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해요. 이용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초기의 모델에서는 소수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소수 안에 내가 재력이든 권력이든 갖고만 있다면 충분히 이들을 압박해서 장부를 바꿔서 내 사리 사욕을 챙길 수가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이 캐파가 기존에 10,000명, 50,000명, 100,000명, 5천만 명, 1억 명 이상 캐파가 커진다면은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영향력이 높다 한들 1억 명 이상의 캐파의 사람들을 다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이 현실화가 좀 많이 되려면 그만큼 많은 유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기존에 이 은행이라는 제3자가 갖고 있었던 중앙화, 이걸 중앙화라 그래요. 얘네들이 장부를 다 갖고 있고 얘네들로 하여금 거래가 돼야 되겠고 그죠? 얘네가 장부를 감춰놨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트코인이 생겨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한 탈중앙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고 그리고 굳이 얘 하나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거를 이용하는 모든 블록들을 활용을 해서 나의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겨났고 계속 블록체인 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뭔가라는 부분을 그래도 어렴풋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거 리포트를 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코인과 NFT 이것이 미래다라는 리포트입니다. 봅시다. NFT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NFT라는 게 왜 생겨났다? 기본적으로 이 원본에 대한 저작권,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A라는 디지털 파일을 누군가에게 판매하고 싶은데 이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위조와 그 다음에 복사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난 거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입혀요. 코인에 블록체인 기술력을 입혀요. 신뢰도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토큰을 만든다 그랬죠. 토큰. 이 토큰이 뭐예요? A라는 디지털 작품에 일련 번호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보증서 같은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A라는 작품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의 이름은 뭐고 소유자는 누구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의 파일을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입혀서 토큰으로 만든 게 그게 바로 NFT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NFT구나.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력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NFT를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산업 자체가 지금 빠르게 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디지털 작품들을 판매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어요. 왜? 팔 수 있을 만한 상품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본이 특정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에 모이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에 자금들이 쫙 몰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냐? 첫 번째, 기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된다. 자, NFT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왜? 기존에 나는 디지털 아트를 만드는 작가였어요. 요거를 팔고 싶은데 야, 계속 복사되고 복제되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인해 NFT를 만들어 줄게.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다른 기술이 없어야 된대요. 현재로서는 이 기술은 NFT는 현존하는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취약점이 빠르게 개선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 그러죠. 거래 속도, 거래 비용, 디지털 컨텐츠, 안전한 파일 관리 등의 문제 역시 새로운 블록체인과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완벽하게 100%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존에 NFT는 블록체인에 자본이 모일 수 있을 천병 역할을 했죠. 디지털 컨텐츠의 권리 보장 필요성 때문에 이게 생겨난 것이고 이게 지금 NFT밖에 못하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는 게 이 산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만이 구현할 수 있을 새로운 산업인 탈중앙화 플랫폼. 요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탄생 원인이 탈중앙화에 있다 그랬어요.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제3자가 얼마든지 지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벗어나고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생겨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의 독식 체제가 이제는 풀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화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났죠.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관련된 가상화폐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가상자산이 화폐적인 성격만 강할 때는 기존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견제해야 됐어요. 왜? 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있는데 너네가 뭐라고 지금 가상자산을 쓰냐? 이거 왜 써? 야, 왜 써? 쓰지 마.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화폐와 가상자산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가상자산을 써야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을 쓸수록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은행권과 정부는 이거를 밀어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가상자산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를 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얘네들한테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 너네들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뒷돈 얼마든지 챙겨 먹을 수가 있잖아, 이 나쁜 새끼들아. 우리는 우리의 돈을 지켜줄 아이템이 필요해. 우리의 돈을 지켜줄 신뢰가 필요해 하면서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이 이제는 부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바람을 더 이상 은행 정부권에서 막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투자해야 될 대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은행과 정부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투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 투자를 하고 있고 가상화폐의 장점을 직접 자세히 금융사업에 접목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 자체도 기존에 본인들의 패권을 놓치기 싫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가 이제는 야, 안 되겠다. 시대에 따라야 되겠다.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금융회사가 계속해서 뛰어든다면 오히려 시장은 과거보다 변동성이 낮아지고 왜?
이제는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기존에 비판했고 부정했던 이들이 뛰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붙게 되는 거구나라는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폭락하는 결과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 투자하거나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세 가지의 방법들로 다양하게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중앙화 플랫폼 시대,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칼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기존 중앙화된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편리한 삶을 도와준 플랫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또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크게 됐을까요? 메신저라는 어플로 인해서 컸죠. 기존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됐었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요. 문자 하나에 그 당시에 뭐 알로 우리가 결제했었잖아요, 그죠? 알로 막 몇 알 이렇게 우리가 충전식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메신저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야, 문자 보내지 마. 우리가 무료로 메신저 플랫폼 만들어 줄게. 들어와. 우리 너네들한테 돈 받을 생각 없어. 그냥 들어와. 우리가 너네 무료로 쓰게끔 해줄게. 오케이? 그래서 다 환호합니다. 난리 났어요. 기존에 문자에 나갔던 비용 어마무시했는데 달에 막 몇만 원씩 막 많이 나가면 10만 원씩 나갔는데 이거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무제한적으로 막 계속 막 쓴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많은 유저들을 확보한 카카오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유저를 모았으니까 더 이상 이 무료 나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돈 벌어야지. 얘들아, 그동안 내가 내 투자금으로, 내 자본으로, 내 자산으로 서버 늘리고 프로그램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이거 다 내 돈으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좀 돈을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사업 좀 할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선물하기 사업하고 카카오 게임 만들고 뱅크 만들고 페이 만들고 택시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만들어요. 하나의 플랫폼을 완성시키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돈 벌기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기존에 있던 생태계가 무너져요. 특히 택시가 강했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사가 굳건한 자리를 잡게 되면요, 얘네들이 이제는 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존의 딱 플랫폼을,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자, 기존에 이제 무료로 깔아주다가 비용을 청구해, 이제 구독해야 돼. 그러다가 야, 이제 구독 비용 늘릴 거야. 너네 이제 우리 없으면 못 살잖아. 너네 우리 거 써야지만 살 수 있잖아. 라고 만들어 놓고 점점 비용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사용료를. 그러면 욕을 하더라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화된 플랫폼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들이 이 플랫폼들을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미 굳건한 소비자 계층이 워낙 탄탄하게 기반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누르기는 쉽진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펼쳐내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중앙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갑질하지 못하게끔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메신저도 하고 뱅크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도 하고 택시도 하고 뭐 미용실도 하고 뭣도 하고 얘가 모든 패권을 다 잡지 못하게 하려고 탈중앙화 플랫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수수료를 더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최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탈중앙화 플랫폼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해요. 요게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이 제3자의 플랫폼이
갖고 있는 무기를 없애려면은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고 다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뭐예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코인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기에 요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요거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튜링 완전성을 지원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탈중앙화 플랫폼의 조금 더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튜링 완전성은 블록체인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이고, 이론적으로 중앙화된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너 필요 없어 임마. 야 카카오 임마. 내가 너 없더라도 임마. 은행 거래할 수 있고 임마. 택시 부를 수 있어 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플랫폼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급량 자체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 그러니까 처리 속도 역시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약 2배가량 빨라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존의 앱들이 이런 중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각각의 어플들이 이런 식으로 다 각기 다르게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싹싹싹싹싹 묶여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요 중앙화의 시스템을 없애는 게 목표이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라. 요거에 대한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어요. 여기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고 어떤 것,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초기 강의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셔라. 요런 흐름이구나.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구축이 용이한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초기에 부여하는 혜택을 보조금 대신에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플랫폼 최우선 과제는 초기 생태계 구축 시 공급자와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과거 메타버스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카카오처럼 많은 유저를 확보해 놔야지 그 다음에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런데 많은 사람을 모으려면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혜택을 뭐든 줘야 돼요. 서비스를 주든 정보를 주든 돈을 주든 뭘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블록체인 기술력을 활용을 하면은 가상화폐 지급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얘들아, 너네가 내가 만들어낸 플랫폼에 와서 뛰어놀래?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코인 줄게. 진짜? 나 그 코인 받으러 갈래.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 자, 최근에 증권사에서 많은 이벤트들을 합니다. 어떤 이벤트들을 했죠? 야, 우리 증권사 계좌 개설하면 너네한테 해외 주식 한 주 줄게. 국내 주식 한 주 줄게. 이것 다 뭐예요? 혜택 주는 거잖아요. 결국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너네가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챙겨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네 유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너네한테 돈 먼저 줄게. 포인트 줄게. 주식 줄게. 마찬가지. 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건데 너네 일단 우리 이거 한번 플랫폼 써볼래? 들어와. 들어오면 너네한테 코인 줄게. 코인 줄게. 받고 싶지?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 공급자와 소비자는 향후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탈중앙화 플랫폼에 초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향후 해당 플랫폼의 지배력이 높아져서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해당 가상화폐 가치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구조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만든 코인을 가입자들한테 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많은 유저가 내 플랫폼에서 막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튜브에 기존에 네이버 막 파워 블로거들이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어요. 많이 넘어온 이유는 유튜버들은 이 네이버는요.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거들한테 대가를 주질 않아요. 오히려 이 블로거들이 돈 벌고 싶어서 광고를 받아서 광고용으로 제작한 글을 올리면 야, 이놈 새끼들 어디서 감히 광고를 해? 하면서 불량 블로거로 처단시키고 상위 노출 안 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올려도 막상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감사한 사람들한테 무료 봉사를 계속 하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구글은 뭘 합니까? 들어와. 정보 제공자들이여 들어와. 우리 유튜브에서 너네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한 그 조회수 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너네한테 광고비를 줄게. 너네한테 돈 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찍어. 돈 줄게.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막 쭉쭉쭉쭉 벌립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자, 공급자가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코인을 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유저가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수요와 공급 이치에 의해서 가격은 수요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달러가 전 세계 1위 화폐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만큼 쓰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플랫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든 코인을 활용해서 거래하고 아이템 사고 그다음 쇼핑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런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만든 코인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코인 만들었을 뿐인데 많은 유저 확보했을 뿐인데 내가 만든 코인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 플랫폼에서 내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받은 코인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코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체 발간한 코인을 뿌려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플랫폼 안에서 뛰어놀면 요 코인 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코인을 무작위적으로 막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나한테 무료로 코인을 줄까요? 나중을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에 대한 활용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블록체인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라는 거, 수정이. 자, 초기에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한 약속대로 변함없이 운영될 수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의 사람이 들어와. 야, 들어와. 내가 A라는 플랫폼 너네한테 너네가 만약에 여기서 활동했을 때 내가 너네한테 한 2%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줄게. 2%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줄게 라고 초기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요 A라는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욕심이 나죠. 아, 굳이 얘네한테 2%나 줘야 돼? 아씨, 안 되겠다. 얘 1%로 줄일게. 아,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네한테 떼어주는 게 너무 많아. 라고 A라는 애가 충분히 갑질하면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말했죠. 이 2% 계약서의 계약서 장부를 A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가 갖고 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같이 갖고 있어요.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야! 갑자기 왜 생뚱맞게 2%에서 1%로 줄여? 야, 씨! 누구 맘대로. 안 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박아 놓으면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이 갑질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반,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 찬성할 때는 바뀔 수가 있어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여러분들 잠깐만 모여보세요. 다 같이 회의 좀 합시다. 자, 제가요, 이게 조금 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는 수수료를 1%밖에 못 주는데 대신에 요거 대신해서 대체해 드릴게요. 나중에 뭘 해드릴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O 눌러주세요. O 눌렀을 때에 절반 이상의 과반수가 나왔어? 그러면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혹여라도 A라는 플랫폼 내에서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거나 사업적인 문제가 발견했을 때 민주적인 이 투표 절차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플랫폼의 개인이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인들이 플랫폼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현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히려 개인이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집단이 더 무서운 권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집단이라도 하나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이 집단이 힘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들도 충분히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만한 시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민주주의 시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죠? 따봉. 자, 그래서 현재로서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생태계가 이미 이렇게나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2년 전 생태계인데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웹3 시대의 필수적인 탈중앙화 플랫폼이다라는 것인데, 또 이 웹3라는 단어는 또 뭔데? 여러분들 이 뭔데 이게? 자, 봅시다. 웹 1, 2, 3로 진화되고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것도 우리가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는 뭐예요? 내가 얼마든지 쉽게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죠.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 한 번만 해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뚜룩 뜨잖아요. 그거는 정보의 공급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데이터망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이 데이터 정보화 시대가 생기는 것의 첫 단계가 바로 웹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자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의 가짓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를 만약에 깔았어요. 네이버를 깔았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주는 정보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문사 같은 거죠. 신문. 나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신문사가 전달하는 정보만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론사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처음 시대가 웹 1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간 게 요렇게 언론사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사가 더 많아지고 개인들조차도 이제는 정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많아졌어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그래요? 빅데이터 시대라고 불러요. 정보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그게 바로 웹2입니다. 웹2. 여러 사이트에 있는 자료의 개방이 열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요거 아실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알고리즘이 뭐예요? 지능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AI 기능을 첨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상시에 검색하는 이런 패턴들을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나 소비자의 맞춤형 데이터를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데이터와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데이터를 서로 상호작용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알아서 찾아줘요. 이게 바로 웹3. 지능화된 웹이 이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사용자 맞춤형 검색이라는 거죠. 와우,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이지만 점차 성장해서 웹3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웹3에 대한 개념은 현재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아직까지는 알고리즘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약간의 허점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는 맞춤형 웹 시대를 의미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탈중앙화 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쇼핑을 하더라도 맞춤형, 게임을 하더라도 맞춤형, 메신저를 하더라도 맞춤형, 검색을 하더라도 맞춤형, 다 맞춤형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강의할 때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 메타버스 기계를 갖고 쇼핑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른 그 옷을 내가 가상의 내가 실제로 입고 볼 수가 있다. 이런 현실까지 이제 찾아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어떤 정보가 더 나에게 적합한 정보인지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웹3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으로 제시하고자 시작된 개념이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소비자의 선호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웹3라는 겁니다.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다 묶어놨어, 다 이렇게 묶어놨어.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정보를 얘가 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필요한 정보를 얘가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모두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서로가 상충하면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블록체인 기술 정말 중요하구나. 자, 블록체인 기술은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할 수가 있고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양이 아닌 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광고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가 아닌 직접적인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버전일 때는 뭐였어요? 엄청 많은 정보를 내가 하나씩 찾아서 봤어야 됐어요. 근데요, 이 너무 많은 정보를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재 가장 많이 보는 자료가 요거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유저들이 보는 기사가 요 기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요 상품입니다. 인기 순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인기 순위. 이래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인기 영상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이 중에서 내가 뭘 봐야 될까? 일단 검색을 해.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높게 뜨는 게 뭐예요? 일단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영상이 상위에 노출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실상 정보화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소비자라고 해보시고 얘가 공급자라고 해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고 내가 원하는 옷이 있어. 근데 공급자가 그걸 만들어내지 않는데 왜? 그거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기가 없어.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 봐도 결국에는 대중이 원하는 걸 해야 돼. 대중이 원하는 걸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찍더라도 조회수당 나에게 수익이 들어와요. 자, 기사를 쓰더라도 클릭수당 공급자한테 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면 유튜버들, 기자들 다 뭘 하려고 할까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를 섭렵하려고 했겠죠. 지금 많은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야? 그리고 제목도 더 자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왜곡화가 나올 수 있고 정보의 어찌 보면 단일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다른 정보도 알고 싶은데 왜 자꾸 너네는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돈이 되니까.
이거를 풀려면 웹3로 나아가야 돼요. 타겟층을 잡아서 알고리즘에서 오케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만들어줄게. 대신 너가 원하는 정보의 값은 얼마야? 라고 내가 공급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대중화가 안 된 상품을 내가 만들었더라도 그 타겟층만 분명하다면, 살라는 사람만 분명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시대가 열릴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고, 그죠? 요런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지금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펼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겟층에 대한 영상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하고, 그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 이 제공자 입장에서도 오케이, 내가 이 정보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내한테 얼마를 줘. 그러면 난 얼마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갖고 또 내가 필요한 데다 쓸게.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 활동이 선순환이 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경제는 소비 활동이 촉진돼야 경제는 활성화가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로 인해서 더 촉진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바로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데 소비를 안 하겠습니까? 바로바로 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와만 준다면, 그에 맞는 대가만 지불해 준다면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미래가 찾아온다면 전 세계 경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초호황의 경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TMI이긴 하지만 하나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도 그게 무엇이 됐건 정보 제공자가 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리거든요. 내가 기존에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기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게 대중이 원치 않다라는 이유로 내가 유튜브를 찍거나 무언가 정보를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을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누군가는 사고 싶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저는요, 나중에는 어떠한 시대가 열릴 것 같냐면 각각의 1인 플랫폼들이 하나씩 다 활성화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봐요. 지금 다 인스타그램 하죠. 근데 인스타그램에 지금은 정보 제공 용도보다는 나를 뽐내기 위한 용도가 많은데, 앞으로는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내가 알고 있는 상품들, 내가 개발해낸 상품들을 서로 더 활성화해서 거래되는 이런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야, 인스타 DM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나 구독했어? 서로 간의 채널끼리 또 교류하고 소통하고 거래하는 이런 시대가 좀 열리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탈중앙화 시대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해지는 시대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상이나 뭐든 간에 한 번씩 해보세요.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그냥 저의 TMI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개인의 힘이 클 수 있을 만한 시대가 좀 열릴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 이수빈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도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보고 지켜봐 주세요. 자, 아무쪼록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밀어줘야 되긴 해요. 새롭게 부상하는 성장 산업이고 대중에게 기술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원해줘야 될 기술이자 서비스인데, 이게 가상화폐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죠.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던 정부와 금융권과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원치 않아요. 왜? 기존에 내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너네가 기존의 화폐가 아닌 다른 대체 가상화폐를 쓴다면 우리의 가치는 더 점점 떨어질 거니까 이거를 밀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18년도부터 상황 크게 바뀌었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등장. 이거를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알트코인의 ICO가 이루어졌다. 알트코인이 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입니다. 알트코인. 대체 코인이라고도 불러요. 자, 전체 가상화폐의 시총은 처음으로 3조 달러, 약 3,540조 원을 넘어섰고 이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자, 보세요. 글로벌 주요 자산 순위 올해 3월 기준 1위가 금이고요. 2위가 애플이에요. 시총 기준. 야, 씨. 애플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3위가 사우디 아람코. 야, 진짜 석유가 아직까지도 요래요. 그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아마존, 6위가 구글. 다 기업들이죠. 근데 7위가 은이고요. 8위가 새로운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어요. 글로벌 주요 자산 순위 무려 8위입니다. 8위. 이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제는 금과 은과 거의 비슷한 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코인을 이제는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슬리기보다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 NFT는 결국에는 컨텐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 생겨났죠. 웹3가 도래하면서 정보는 이제 양보다는 질 중심이 될 거죠. 왜? 자, 대중을 위한 값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애가 원하는 것을 B라는 애가 만들어줬을 때 요거의 질을 높게만 만들어준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내가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이 될 거예요. 컨텐츠는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정보 제공자가 확실히 보장받아야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그 소유권 자체를 NFT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NFT는 더더욱이나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최근에 NFT에서 가장 확산이 빠른 게 디지털 아트와 게임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아트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술적 가치는 뭐냐? 기존의 아티스트들, 기존에 유명했던 화가들, 아티스트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아트를 창작하고 만들어 파는 게 예술적인 가치고요. 기술적 가치는 뭐냐면 기존에 그렇게까지 유명세가 있었던 아티스트가 아니지만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만들어낸 작품들을 판매하는 게 기술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NFT 시장에서는 이 예술적 가치도 예술적 가치지만 이 기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크립토 펑크라는 작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아, 뭐야 이게?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괴상한 사람이 얼마에 팔렸대요? 5.3억 달러에 팔렸대요. 이게 예술적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예술적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기술적 가치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팔린 거예요. 왜? 자, 일반 토큰을 만들 수 있을 만한 ERC20이라는 규약을 활용해서 NFT를 구현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거의 최초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ERC721로 만든 최초의 NFT는 2017년도 말에 데퍼랩스가 개발한 크립토키티입니다. 여기 이제 괴팍한 고양이들이 또 신개념의 기술력으로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얘네도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크게 1억 원까지 거래가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요, 이 크립토키티 활성화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거래 지연 및 높은 거래 비용 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게임 활용도를 크게 저하시킨 것이죠. 무슨 말이느냐? 얘가 계속해서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자꾸 트래픽 초과에 대한 악영향을 준 겁니다. 거래가 지연이 되고요. 그만큼 또 거래 비용을 또 이더리움 쪽에서 가져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또 이더리움이라는 곳에서 이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또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게임의 활용도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낮은 처리 속도와 비싼 수수료는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 시장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또 이 코인에 대한 강의를 살짝 했을 때, 맛보기를 했을 때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죠. 지금 NFT 거래액이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거래액 대부분이 다 어떤 코인을 기반으로 했다? 이더리움 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다. NFT 거래대금 1위부터 20위까지 요거 딱 하나를 제외하면은 모두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NFT였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였다 그랬어요? 항상 특정한 이 플랫폼은요, 결국에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데이터 확장성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투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투자금을 환수해줘야 됩니다. 그죠? 환수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이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을 챙겨야 되기 위해서 뭐가?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수수료, 그죠? 그래서 수수료를 점점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빠르고 더 어떻게 고품질의 슈퍼컴퓨터들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어떻게 처리할 건데? 다 소비자들한테 청구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먹고 살려고 하는 생존 수단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줄 테니까, 양질의 가치를 제공해 줄 테니까 대신에 수수료 조금 더 높일게 라는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재로서는 정말 극강의 대장격 코인임은 분명해요. NFT에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대장입니다. 왜? 기술력이 얘가 압도적이고 신뢰성도 압도적이에요. 이용자 수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점차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는 점점 더 비싸질 거고, 처리 속도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점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대체 코인들이 뜰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기술적 대안으로 솔라나라든지 카르다노 이런 코인들이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면서 현재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체인은 처리 속도 및 거래 비용 측면에서 낮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기존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무결성을 해칠 수 있을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규 체인들이 신뢰를 확인시켜 줄 때 있어서 본격적으로 NFT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이더리움만 계속 쓰고 있어요. 왜? 대체자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얘가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보안성이에요. 보안성. 혹시라도 해킹당하면 내 돈 날라가요. 그잖아요. 내 돈 날라가. 그러면 최소한 해킹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 데이터상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크게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물론 지금 뭐 처리 속도 빠르게 하고 비용 싸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얘네 코인 안 쓰려고 할 겁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산을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기 쉽지 않아요. 그 화폐를 내가 쓰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 솔라나라는 코인, 카르다노라는 코인이 현재로서는 뭐예요? 기술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 우리 이만큼 사용을 하는 기간 중에 우리 해킹 한 번도 안 당했는걸? 우리 한 번도 다운 안 됐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저가 사용을 했을 때에 마찬가지의
리스크가 안 나온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로 쌓이겠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신뢰도가 쌓였을 때 이 코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코인이 급증했을 때 그랬을 때는 해당 코인에 대한 가치도 급등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대안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NFT 시장이 더 활발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수수료가 싸지니까 공급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값싼 수수료를 활용해서 더 많은 거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서 NFT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컨텐츠 저장에 대한 취약성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인터넷 주소가 위치한 서버에 문제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버가 해킹돼서 작품 이미지가 삭제되거나 관리 소홀로 컨텐츠 자체가 사라진다면 이를 보상하거나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리스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디지털 컨텐츠를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안전성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뭐예요? 이거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클라우드 자체가 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또 갑질하면서 수수료 높아지고 또 신뢰도가 깎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탈중앙화 시스템은 유지를 하면서, 그죠? 탈중앙화 시스템 유지하면서 뭐가 돼야 된다? 신뢰도 작업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한 코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먹고 투자해도 좋다.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현재로서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니까 다른 대체 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더리움의 대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NFT 관련 새로운 규약인 요것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RC20은 일반적인 토큰을 발행하는 규약이고 요 ETC71은 NFT를 발행하는 규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둘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2개 이상의 토큰을 한 번의 거래로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느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있어서 NFT를 제작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기존의 NFT 기술은 어떠한 현상이었냐면 창작자가 NFT 아이템을 한 번에 하나씩 업데이트하고 배포를 해야 돼요. 거래도 한 번에 한 개씩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NFT를 만들었어요. 무기 아이템이야.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 하나 딱 판매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요거 또 만들었네. 요거 업데이트해서 또 한 번 또 판매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번거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앞으로 개선될 NFT는요, 어떻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물약 아이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쫙 만들고 무기 아이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쫙 만들고 판매도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작자가 아이템을 미리 분류해가지고 배포할 수 있고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템을 일괄적 수정이 가능하고 토큰 한 개를 전송하는 수수료도 몽땅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NFT를 지원하는 디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파이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또 중요하게 강의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플랫폼의 OS인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구동 환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이 되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까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OS보다 역할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느린 속도와 비싼 비용 문제가 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신뢰 보장 프로세스인 작업 증명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업 증명에 해킹, 디도스의 위험 없이 튜링 완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가스라는 개념을 적용했는데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2015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해킹 위협과 신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을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이게 속도가 느리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전하기 때문에. 무려 6년간의 신뢰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당 15에서 20건 처리에 불과한 느린 속도와 높은 가스 비용은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OS로서의 역할에 사실 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장이겠지만 대안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대장의 역할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대장주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이더리움의 대체 코인이 나왔을 때는 이더리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대체 코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을 본다면, 성장의 폭발성을 본다면, 일단은 이 코인에 대해서 NFT에 관련돼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유망한 대장격의 코인을 찾아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이게 비트코인의 핵심이자 블록체인의 원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면 안 돼요. 탈중앙화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신뢰도에 대한 작업이 바탕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더 부각이 되려면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는 낮은 애들이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주는 뭐다? 탈중앙화 플러스 신뢰 작업. 요게 기반이 돼야 돼요. 요거 기반이 되면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경쟁체에는 크게 3개, 솔라나, 카르다노, 클레이튼.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의 나는 중장기 투자를 미리미리 해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적금식으로 중장기 소액으로 조금씩 사 모으는 거. 왜? 결국에는 신뢰도 작업은 시간이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죠?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줘야 돼. 근데 이미 기술력이 있잖아, 얘네들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 내가 적금식 투자를 활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각각의 3개만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고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탈중앙화 플랫폼은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하는 OS처럼 무한대로 확장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탈중앙화 플랫폼들도 결국에는 분산될 거다. 그래서 그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현재로서 솔라나, 카르다노, 그 다음에 국산 블록체인 중에 클레이튼이다. 이미 솔라나랑 카르다노는 가상화폐 시장의 시총 5, 6위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솔라나.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처리 속도와 비용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와 매우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NFT와 디파이 분야에서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선두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부가적인 장점은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정성 및 신뢰성에 있어서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한계. 근데 이거는 뭐다?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다. 시간에 투자한다면 솔라나 매우 좋은 투자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솔라나 생태계 참여 기업 이미 이렇게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르다노. 카르다노는 우로보로스라는 변형된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한다. 우로보로스의 특징은 보유한 코인 수에 비례해서 블록 생성 권한과 검증 권한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참여자의 투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또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검증을 마친 블록체인들은 탈중앙화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며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솔라나와 에이다, 그러니까 에이다가 이제 요거 카르다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의 시총 추인데 기존에는 에이다가 빠르게 성장을 했었다면 솔라나가 지금 빠르게 오히려 뛰어넘었어요. 솔라나가. 세 번째 클레이튼도 보시면 얘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 그라운드 X에서 개발이 됐고요. 클레이튼은 퍼블릭 블록체인, 탈중앙화, 분산된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빠른 속도 확장성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야,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놨네. 근데요. 클레이튼 플랫폼의 특징은 탈중앙화를 다소 포기하더라도 대중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우선적으로 갖춘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이 서비스 기반이 갖춰지면 점진적으로 완전한 탈중앙의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카카오 아니랄까봐, 누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플랫폼사 아니랄까봐 탈중앙화 당장에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일단은 유저를 많이 확보한 이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레이튼도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그때부터 더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게 올해 11월 블록 생성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블록 생성이 중단되기도 했었던 이런 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무려 40시간 가까이 정지됐었던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메인넷 이렇게 생겼고요. 생태계도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카카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기존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었던 다양한 사업부, 다양한 유저들을 활용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클레이튼은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차이점은 좀 가질 수가 있겠다. 제가 저번에 이제 NFT 강의하면서 이더리움 대체 코인이 될 만한 탑5를 얘기를 했었는데 요렇게 있었죠. 요렇게 솔라나, 폴카닷, 카르다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트론. 이 중에서 기술력 측면, 자, 이더리움의 단점은 뭐였다? 거래 지연이 높고 평균 비용 수수료가 높고 초당 거래수가 낮다. 검증자 수는 높은 게 장점이긴 하지만 요런 단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대체 코인이 누가 될 것 같냐? 일단은 초당 거래수가 솔라나가 가장 많아요. 비용도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거래 지연 속도도 가장 없어요. 사실 요 장점은 솔라나가 가장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있다.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이 폴카닷, 트론 요 정도가 되겠죠. 초당 거래수를 따졌을 때는.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폴카닷보다는 오히려 카르다노가 좋겠다. 카르다노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내지는 카르다노 내지는 트론 요 정도도 이제 관심으로 보는데, 일단은 아까 봤던 요 리포트에서는 현재로서는 카르다노나 솔라나 요 두 개를 좀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랑 솔라나. 하지만 이렇게 딱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1위가 솔라나고 그 다음에 2위가 누굴까요? 트론이고 그 다음에 3위가 누구? 3위가 폴카닷, 아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4위가 폴카닷, 5위가 카르다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 하지만 누적 거래량과 검증자 수가 많아야 신뢰도 작업이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일단 이더리움이 압도적이고 두 번째로는 카르다노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뢰도 작업이 카르다노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적 거래량 요거 봤을 때. 그 다음이 이제 솔라나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가 분명히 좋아 보이는 거는 좀 사실이지 않을까. 두 번째로 신뢰도 측면에서는 카르다노가 앞서 나가고 있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트론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트론이 또 많네요. 트론이 누적 거래량은 많지만 검증자 수는 좀 적네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Y 첫 번째 가상화폐 NFT 왜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탈중앙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탈중앙화가 왜 필요한데요? 신뢰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중앙화를 갖춘 누가? 정부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기업 플랫폼, 이런 플랫폼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개인들이 뭉쳐야 된다. 우리 집단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가상화폐 NFT였다. 탈중앙화 결국에는 요게 중요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가상화폐 투자 시에 뭐가 중요할까요?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거다. 왜?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탈중앙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력이 이미 갖춰져 있고 여기에 플러스 신뢰도 작업이 있어야 돼야 좋은 코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여기에 플러스 이제 거래 속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낮아야 되는 이러한 부가적인 장점들을 갖추면은 얘네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신뢰도 작업. 기술력과 함께 신뢰도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 그럼 가상화폐 현재로서 요 NFT 관련 대장주는 누구예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신뢰도 측면, 기술력 측면에서 넘사벽입니다. 하지만 이 탈중앙화 시스템 특성상 영원한 대장은 없다. 독식은 존재할 수 없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독식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장이 될 만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솔라나, 두 번째 누구? 카르다노, 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레이튼. 근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트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 다음에 폴카닷. 요 정도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요. 이 중에서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인데 얘네들이 조금 더 신뢰도 작업이 나와주면은 굉장히 또 무서워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클레이튼은 탈중앙화 시스템을 갖추면은 무서워질 수가 있겠다. 왜? 이미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유저 확보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 갖춰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 개는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시스템 플러스 신뢰 작업이 나와준다면 또 무서운 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가장 대장은 이더리움이지만 이더리움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애들의 대체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와 그 다음에 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중에서도 차후 대장이 될 만한 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또 전반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사실 코인은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한 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너무 겉핥기식의 강의가 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또 차근차근 점차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코인에 대해서도 재밌게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야를 넓혀야 더 많은 투자 기회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국한된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견문을 넓히시고 넓게 보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런 해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하나만 좀 공지를 하자면 연말을 앞두고 무료 카톡방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오픈하려고 하는 무료 카톡방 여러분들이 많이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댓글에다가 자유롭게 달아주시고 원하시는 분들 많으면 제가 이번 달 내에 무료 카톡방 한번 기깔나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팍팍팍 딱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거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여러분들 쪽지게 강사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뿅.